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그래도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입을 맞춰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사실에서 제가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명씩 꺼내가지고 따로따로 분리를 하면서 양동 작전을 폈죠. 지금 거의 남편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뭐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심리 상태는 이러한데 당신이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러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거나 기망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자백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볼 때 심리 상태가 어떠하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어떤 이 투입됐을 때의 전략이지 뭐 야 남편이 다 자백했어 이렇게 거짓말해서 자백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은 사실은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는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추궁을 하고 있던 중에 양모인 김 씨는 네 번째 면담 조사를 한 때부터 울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억울하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을 보러 왔는데 남편도 또 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내가 전달한 내용들을 서로 간에 지금 교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이해들을 하고 있구나. 자기 그래도 이 죄를 밝히기 위해서 뭔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수사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찾아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어느 날 밤에 그러니까 신 씨의 아버지의 산소 인근에서 물건을 사는 적이 나와요. 심야 시간에. 근데 사실 아버지 산소는 갈 수는 있지만 심야 시간에 뭐 새벽 2시, 1시 돼가지고 가서 뭐 산소를 굳이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한 수사팀에서 그 CCTV를 전부 다 일일이 다 다시 검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도 그렇습니다만 뭐 CCTV가 수백 대 있으면서 막 여기저기 비치고 있고 블랙박스 다 있는데 경찰 수사를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CCTV가 차 번호를 딱 찍고 있거나 사람을 딱 정말 찍고 있었고 범행 장면이 드러났거나 이런 CCTV는 없어요. 대부분 멀리서 흐릿하게 찍히거나 이동하는 동선을 찾아가면 중간에 또 뭐 차들이 지나가면 차종 그 시간에 지나갔던 그 통신 수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CCTV를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새벽 시간에 흐릿하게 차에 이 두 부부가 무언가 큰 가방 같은 거를 싣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그리고 산소 근처에서 물건을 사는 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가 유력한 매장 장소다 라고 판단을 해서 수사팀에서는 이제 시신을 발굴하자 가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 증거들만 가지고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산소라는 데가 가서 뭐 어디에 묻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CSI 팀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양모한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아마 아이를 원영이는 경찰이 먼저 찾을 것 같은데 당신이 진술하지 않겠지만 찾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재혼을 한 집에 들어왔지만 남편 신 씨의 아버지, 시아버지의 재산은 꼬박꼬박 당신이 지내왔느냐 이런 얘기를 느닷없이 했어요. 왜? 지금 매장 장소가 시아버지의 산소 근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묻었지, 매장했지라고 추궁하기보다는 왜? 그 넓은 곳에서 또 어디를 다 이렇게 발굴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질문을 한 거지. 재산은 잘 지내느냐? 그랬더니 약 한 10초간 정말 정지되어 있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꼬박꼬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이제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본격적인 조사를 받으러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밖에 서 있었는데 이 여성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내가 끝까지 남편하고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어디에 매장했는지 아이를 숨겨놨는지를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난 남편을 믿는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프로파일러 지금 방금 나간 저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밝히는 것이 지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장 장소는 거기다. 라고 이제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가 급물결을 탔잖아요, 이제. 그럼 매장의 곳이다. 좋다. 수사팀이 알고 있었다. 그럼 어디냐 가자. 이렇게 해서 남편 신 씨를 끌고 와서 자, 아버지 산소에 매장했다는 것을 밝혔다. 자백을 했으니 그 장소를 가자. 라고 해가지고 CSI 원들하고 이제 그 시간에 갑니다. 가서 시신을 발굴을 했는데 아버지 산소 바로 옆에 아이를 가지런히 눕혀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매장을 해놨어요.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겨놓은 상태에서 가지런히 마치 자기들이 장례를 치른 것처럼 일말의 마지막에. 응? 근데 어떻게 생각해? 더 엽기적인데요. 진짜 정말 뭐랄까. 근데 그 사진을 이제 현장에 내가 이제 발굴할 때는 가지는 않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해놓고 세상에 다니면서 그 쇼를 하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갖고 평생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나 이런 정말 진짜 인간에 대한 회의 그런 걸 느꼈죠. 이게 아이를 이제 사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사망도 아니고 살해를 한 거죠, 거의. 그죠? 살해를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아이 시신을 시아버지 무덤 근처에 묻었다는 게 심리 상태나 이런 걸로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여러 상황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를 자기 아버지 산소 옆에다가 매장한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일말의 어떤 죄책감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눈에 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아이를 그래도 어딘가에 그냥 마구 방치해가지고 발견됐을 때 정말 다른 사건으로 자신들이 또 이렇게 추궁받거나 또 살인 범죄자로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아이는 사망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28일) 김 씨는 남편 신 씨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가 잔뜩 난 김 씨는 원영이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원영이가 변기 옆에 소변을 흘렸다는 이유로 원영이 온몸에 살균제인 락스를 들이부었습니다. 아이가 락스 기체를 흡입해 정신을 잃자 김 씨는 아이의 몸에 찬물을 뿌리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날부터 원영이는 무려 5일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바지에 대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원영이의 옷을 모두 벗기고 다시 찬물을 뿌렸습니다. 다음날 아빠 신 씨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원영이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원영이가 사망했던 그날 밤의 날씨는 영하 12.5도였습니다. 김 씨의 자백으로 아이의 시신은 야산에서 수습됐고 곧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사인은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증 등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에 따른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원영이의 머리 부위에서 장기간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혈종이 관찰됐고 이마 부위 피부 조직은 락스 학대로 인해 섬유화 현상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에 피하 지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망 당시 원영이의 몸무게는 15.3kg으로 심각한 저체중증이었습니다. 온몸은 락스로 인해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갈비뼈, 쇄골, 팔에 부러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영이가 사망하고 나서 부모가 보이는 행동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망한 다음 날 아이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아빠 신 씨가 엄마 김 씨에게 원영이 잘 있지? 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김 씨는 또 밥도 잘 먹고 양치질도 했다고 답장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인에게 원영이를 보냈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에 앉아갖고 블랙박스에다가 이사 가면 원영이 데리고 잘 살자 등의 대화를 일부러 녹음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 아이의 시신을 10일간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야산에 안매장하고 그 뒤에 뻔뻔하게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것처럼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를 구입해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엽기적인 행동도 보이는데요. 안매장하고 이틀 뒤에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초콜릿 등을 나누고 제사를 지냈다고도 하더라고요. 연쇄 살인범들이 시신 유기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뒷수습을 하는데 형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 정도면. 그리고 나서요. 네. 매장을 하고 나서 다시 찾아가서 뭐 제사를 지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치킨을 시켜 먹은 결제한 것이 밝혀졌어요. 그 치킨을 정말 먹은 것이 밝혀질 정도로 참 황당합니다. 기존에 일어난 연쇄살인범 못지않게 사형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스스로 아무 방어 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를 했고요.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친 거죠. 완전히 진짜 미친 거죠.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정서적 학대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돼서 김 씨의 형량을 오히려 높여서 징역 27년, 신 씨를 징역 17년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은 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 아이를 이렇게 끔찍하게 학대하고 자기 아버지 산소 옆에다가 매장을 한 이자들은 27년과 17년. 뭐 사실은 이 신 씨가 17년으로 이게 확정됐다는 게 참 이게 답답한 얘기죠. 이 책임이 과연 뭐 누가 중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뭐 오히려 뭐 자기 부부 관계를 더 뭐 중요시해서 애가 죽든 말든 이런 상황을 오히려 방치한 신 씨도 뭐 김 씨에 못지않은 형량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공범이에요, 공범. 공범이지 뭐 몰랐다 뭐. 근데 나중에 뭐 아내가 살해하고 나서 그 죽은 뒤에 알았다. 욕실에서 이불을 깔고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걸 뭐 몰랐다라는 말이 무슨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대법원도 참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17년이 된 거예요? 도대체? 2년 높였다는 거에 이의를 뒀나 보네요. 네, 뭐 법원 판결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텐데 이번 우리 그 권윤영 TV에서는요 계속해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영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